당뇨병을 어떻게 잡아요? 네, 확실히 잡는 생활 습관과 음식 설치법. 사실 이 세상에 가장 믿을 만한 자연치유는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생활 습관을 안 고치고 병을 고치려고 하니까 병이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당뇨병은 생활 습관을 확실하게 고치면 확실하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암 오는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암하는 분들이 이제 공통점을 보죠. 그런데 이제 당뇨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 고혈압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이 암에 많이 걸려요. 다시 말하면 암 환자분들은 당뇨와 고혈압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암이 치유가 되려면 암이 먼저 치유됩니까? 고혈압 당뇨가 먼저 치유가 됩니까? 고혈압 당뇨가 먼저 치유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늘마을에 오셔서 현재도 10년 동안 당뇨약을 드시고 혈압약을 드시다가 며칠 만에 끊으셨어요. 근데 생활 습관을 고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보통 당뇨는 한 1개월 정도 지나면 대부분이 약을 끊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계시던 우리 환우분 한 분이 한 달이 뭡니까? 며칠이면 약을 끊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 고혈압, 당뇨가 이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빨리 잡히는지를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제 이 당뇨병을 확실히 잡는 생활 습관과 음식 섭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건 이제 저희가 확실하게 오랫동안 경험을 한 것이고 또 계속해서 고혈압, 당뇨 하는 분들이 들어오시지만은 이분들이 암을 고치려고 왔다가 고혈압, 당뇨까지 해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당뇨병의 진짜 원인과 확실한 예방법도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당뇨병 정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나이가 이제 뭐 한 70인데 지금 와서 뭐 당뇨 이거 고치는 건 그냥 원치 않고 그냥 더 그냥 심하지는 않게 약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겠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생활 습관을 고치면 당뇨 약을 끊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이 잡혔는데 당뇨 약을 먹으면 저혈당 쇼크가 오기 때문에 안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고치니까 당뇨 약은 끊지 말라고 해도 며칠 만에 끊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라이프 스타일은 이 당뇨약을 먹으면 저혈당 쇼크가 오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약을 저절로 끊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의학적인 이 견해로 이제 당뇨병의 원인을 살펴보기 전에 이 당뇨병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 당뇨병, 그러니까 공복 혈당이 한 140에서 그 다음에 식후 2시간 후에 이 혈당이 한 그 200 정도 올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약 500만이 돼요. 그러니까 고위험군을 가진 사람들을 넘어서 당뇨병으로 진행된 사람들이 약 500만이 됩니다. 여기 보면 2016년 기준 당뇨병 및 공복 혈당 장애를 보이는 성인은 1372만 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 2천만 명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국민 중에 당뇨, 고혈압이 정상인 사람이 몇 프로다? 41%다.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사람이 몇 프로예요? 59%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그 당뇨 환자 중에 99%는 제2형 당뇨병이에요. 그러니까 제2형 당뇨는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 부족하게 어느 정도는 이제 인슐린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인슐린이 이제 그 혈액에 우리 세포의 수용체를 자극해서 혈액 속에 있는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인슐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액 속에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생기는 제2형 당뇨병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당뇨병의 원인이 뭐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뇨병은 나이 들면 다 생기는 거라고 사람들이 믿어요. 근데 이게 진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비만은 확실히 당뇨병의 원인이 됩니다. 또 스트레스도 원인이에요. 또 임신성 당뇨도 있죠. 그 다음에 감염, 감염도 염증이 많이 일어나면 췌장의 베타세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됩니다. 또 스테로이드 제제, 또 면역 억제제,
또 이뇨제 등의 약물 사용도 당뇨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자연치유센터를 지금 22년째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환자분들이 오셔요. 근데 당뇨병이 있는 분들의 아주 정말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이 원인은 무엇이냐면 과식이에요. 과식. 네, 과식이 당뇨병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늦은 저녁 식사도 이 과식하고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 대사작용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그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음식을 조금 먹음에도 불구하고 과식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꼭 해독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식 문제만 해결을 해도 당뇨병은 사실은 90% 이상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거예요. 뭐가 과식이냐? 이제 음식의 양에 관계없이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이제 그 이온화돼서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먹은 음식은 그게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혈액 속에 들어간 이 영양 성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혈액 속에 그런 잉여 음식물이 많으면 이게 지질이 되고 콜레스테롤이 되는 거예요. 물론 콜레스테롤을 우리 뭐 간에서 생성하기도 하고 또 이제 콜레스테롤 음식을 먹어서 이게 콜레스테롤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우리 혈액이 탁해지면은 그게 이제 지질이나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혈액 속에 특별히 이제 이 음식물이 분해될 때 뭘로 분해되는 거예요? 당으로 분해가 되잖아요. 그죠? 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혈액 속에는 이 당이 충분히 있는데 그런데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우리 뇌에서 에너지를 참 많이 쓰죠. 그 다음에 간, 근육, 내장 지방 등의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생기는 질병이 바로 당뇨병이고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들은 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실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거를 참아요, 못 참아요. 조금만 배고파도 어지럽다 그러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공복기가 오면은 이제 그 공복기를 인내하고 참는 습관을 자꾸 길러야 돼요. 그러다 보면 당 조절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정상인은 심지어 폭식을 해도 과식을 해도 다 당이 조절이 돼요. 그런데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은 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 공복기를 가지고 이 공복기에 이 시간을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려줌으로 말미암아 당 조절 능력이 저절로 생기도록 유도를 해줘야지 당뇨병이 치유가 됩니다.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제1원인.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제1원인.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제가 확실히 믿음이 가고 확신이 가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장 비만과 복부 지방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내장 사이사이 뭐가 껴있어요? 여기 지방이 껴있어요. 그 다음에 복부에 또 뭐가 잔뜩 껴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지방이 껴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 안에는 특별히 이 복부와 내장에 지방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복부에 있는 지방, 내장 지방 이런 것들은요, 이 구조가 허술하기 때문에 이 지방산이 이 빠져나와서 혈액 안으로 자꾸 흘러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내장 지방이나 복부 지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혈액 안에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지방산이 많아져요. 근데 이 혈액 속에 있는 지방산이 포도당의 흡수를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어요. 이게 심장에 쌓이면 무슨 병? 심장병. 이게 뇌에 쌓이면 무슨 병? 뇌졸중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혈관 세포가 파괴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 망막신경에 이상이 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 이 내장 지방이나 이 복부 지방은 이제 우리 몸 안에 두 종류의 지방이 있는데 하나는 흰색 지방이고 하나는 갈색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 흰색 지방은 뭐냐면 이제 과잉 영양을 섭취했을 때 또 과잉 지방을 섭취했을 때 이게 이제 중성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저장되는 그런 지방들. 이건 이제 흰색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이게 당을 태워서라기보다는 이 지방을 태워서 열을 내주는 이 지방이 있는데 이것을 갈색 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갈색 지방.
근데 이 갈색 지방은 언제 드러나냐면 우리가 해독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운동을 해줄 때 드러나요. 그 운동을 해주면은 갈색 지방이 많이 생성이 돼요. 예, 운동할 때 뭐가 많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갈색 지방이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해 주기 때문에 이제 갈색 지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색 지방이 많아지려면 이 담즙산의 분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 담즙산의 분비가 이제 해독식을 하면 이제 담즙이 잘 분비가 되죠. 예. 자, 이 중요한 논문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2019년 12월 19일자 대사 분야 국제 학술지 셀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이 학술지에 뉴캐슬 대학의 연구 논문이 게재되었어요. 근데 이 그 논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제2형 당뇨병에 걸렸지만 체중을 줄이니까 제2형 당뇨병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다시 지방 섭취를 늘리니까 제2형 당뇨병에 다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섭취를 줄이니까 당뇨병이 이 동명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체내 지방이 내장까지 축적되어서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이 당뇨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은 이제 이 지방이 많아지면 제일 먼저 어디에다가 쌓아 놓는다? 복부의 피하 지방에다가 쌓아 놓는다. 또 그 다음에 어디에 쌓아 놓는다? 복강 내 내장에 쌓아 둔다는 것입니다. 이 내장의 지방세포는 이 구조가 허술해서 지방산이 잘 빠져나오기 때문에 지방산 형태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혈류를 타고 돌아다닙니다. 이 지방이 어디에 쌓이나요? 혈관에, 심장에, 간에, 심장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심근경색, 심부전증, 당뇨성 망막증 이런 것들이 유발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지방산이 원래 지방세포에 저장이 되면 독성이 적지만 이 지방량이 많아져서 간에 쌓이면 지방간, 또 췌장에 저장되면 당뇨병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방금 본 그 논문의 그 선임 저자인 로이 테일러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이 피부 아래에 안전하게 저장되지 않으면 간 내부에 저장되고 췌장을 포함한 신체의 나머지 부분으로 과도하게 넘칩니다. 이것은 췌장을 막아 인슐린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생산되어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유전자를 차단하고 제2형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이 이제 췌장에 쌓이면 그 베타 세포가 인슐린을 생산하는데 이 유전자의 변형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형이 되면은 이제 그 인슐린이 효과적으로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이 제2형 당뇨병의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지방이 범인이기 때문에 지방이 원인이기 때문에 당뇨는 무조건 지방을 줄여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세포는 단지 지방덩어리가 아니라 지방세포도 그 안에 세포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핵과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세포도 정상적인 세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 안에 기름기만 제거하면 지방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자, 정상인은 100에서 300억 개의 지방세포를 가졌는데 근데 어릴 때부터 비만이거나 살이 찐 사람들은 비만세포가 몇 개까지 있어요? 1000억 개까지 있어요. 이 비만세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살을 빼더라도 세포 크기만 줄고 지방세포 수는 거의 줄지 않는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지방세포가 이런 거라면 이제 이런 큰 지방세포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세포가 홀쭉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몸 안에 뭘 줄이는 거예요? 뭘 줄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정상인은 이게 지방세포가 적은데 이제 이 자꾸 이렇게 그 어릴 때부터 비만이 있던 이런 사람들은 지방세포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지방세포 숫자 자체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이렇게 체중계 올라가 보고 이러면 이제 또 충격받아가지고 막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방세포 숫자가 줄어들까요? 아니면 사이즈가 줄어들까요?
그냥 사이즈만 줄었다가 얘네들이 먹으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지방세포의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이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이제 그 지방산이나 사이토카인 등 염증 유발 물질이 많아지면 이 지방산이나 사이토카인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염증 유발 물질이 많아지면 이제 염증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대식세포가 와서 이 염증 세포를 잡아먹어요. 잡아먹으면 그러면 이 대식세포가 염증세포가 돼버려요. 자기가. 예. 이 대식세포가 이제 그 잡아먹고 나면 그 대식세포가 그 세포 사이로 잘 끼어들어가. 그래서 지방세포 속에 이게 끼어들어가면 대식세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 지방세포가 어디에 많은 거예요? 허리, 여기 복부에 많기 때문에 허리 사이즈부터 줄여야 되는데, 남자는 허리둘레가 90cm, 여자는 85cm 이상이면 체질량 지수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데 왜 허리 사이즈가 커졌나요? 왜 허리 사이즈가 커졌어요? 많이 먹고, 그죠?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포가 비만해진 거죠. 세포의 크기가 커진 거죠. 그 다음에 또는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원인이 이거니까 그 원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로리가 많은 지방 섭취나 고칼로리 식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합니다. 또 지방세포를 날씬하게 하는 비결은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그 지방을 태워서 연소시켜주는 그런 갈색 지방이 늘어나면 그러면 이제 이 허리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커지지 않는 것이죠. 왜 그래요? 지방 축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백색 지방을 줄이고 이제 갈색 지방을 늘리는 비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는 항상 지방이 필요하죠. 네, 지방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뚱뚱한 여자분들, 살이 좀 있는 여자분들 보면은 실제 몸 안에 필요한 그런 필수 지방산은 부족해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지방을 먹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백색 지방을 줄이고 갈색 지방을 늘리는 비결이 뭔가? 여기 이제 나는 몸신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미국 텍사스 의과대학 내과 전문의 라브로스 시도시스 박사의 자료를 가지고 이제 나는 몸신이다 해서 이걸 방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재밌는 그림이에요, 이게. 자, 여기 이제 거뭇거뭇한 이렇게 보이는 것이 뭐냐면 갈색 지방인 거예요. 갈색 지방인데 근데 온도에 따른 갈색 지방 활성화 변화예요. 놀라운 게 있어요. 자, 여기는 몇 도예요? 27도에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거의 안 돼 있어요. 거의 안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19도인데 19도가 되니까 쫙 활성화가 돼요. 이걸 보니까 뭘 느끼는 거야? 이 갈색 지방은 좀 서늘한 곳, 시원한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덥게 지내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어야 우리 에너지 생산 능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포에서 열을 생산해주는 기관이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추울 때 많이 생겨요? 더울 때 많이 생겨요? 더울 때 많이 생겨요? 아니고 추울 때 많이 생겨요. 찬물 속에 10분만 들어가 있어도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난다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제가 일본 사람의 서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늘한 곳으로 나와서 뭐 해야 돼요? 운동하는 거예요. 산에도 다니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만세포가 늘어나고 당뇨병이 생기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 무엇이다? 아침 식사를 먹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아침을 잘 먹어야 합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이상하게 점심과 저녁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근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논문이 있어요. 다니엘라 자코보위츠라고 하는 여자 박사님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자, 여기 이 논문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과 안 하는 사람 두 그룹을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자, 이쪽에는 아침 식사를 안 했어요. 그 다음 이쪽에는 아침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침 식사를 안 한 사람들을 점심 때 체크를 해보니까 이 당이 몇까지 올라갔어요? 268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아침 식사를 한 사람들이 점심 때 당을 재보니까 오히려 192 정도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을 비교를 했어요. 자, 아침 식사를 한 사람들은 저녁에 당이 215밖에 안 올라가요. 근데 아침 식사를 안 한 사람들을 보니까 298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아침 식사를 안 한 사람들은 점심 때 최대 39.8%, 약 40%가 당이 더 올라가. 그 다음에 저녁에는 한 25% 정도가 더 올라가요. 최대치가. 그렇게까지 이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침 식사를 한 분들을 보니까 야, 이게 아침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 당 수치를 상당히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아침 식사를 하는 게 굉장히 당이 점심과 저녁에 안정적으로,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당뇨병 환자니까 높기는 하지만 유지가 되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침을 먹지 않으면 인슐린 양 자체가 현저하게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점심과 저녁에 아침을 안 먹은 사람들이 당이 더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원인이 뭔가를 봤더니 아침을 안 먹으니까 점심과 저녁에 인슐린이 적게 생산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인슐린을 집어넣기 위해서 뭐예요? 인슐린 주사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침을 안 먹으니까 인슐린이 적게 생산이 되는데 점심 때 몇 프로가 감소됐어요? 17%. 저녁에는 몇 프로가 감소됐어요? 7.9%가 감소가 되었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 당화 혈색소 같은 게 약 먹어도 한 10%밖에 안 잡힌다고 그러는데 약으로 조절하는 게 더 나아요? 생활 습관으로 조절하는 게 더 나아요? 생활 습관으로 조절하는 게 더 낫죠. 이 다니엘라 자코비치 이 교수가 아침을 굶은 환자는 당화 혈색소가 많이 올라가는 사실을 밝혀줬어요.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아침 식사를 생략하면 하루 종일 혈당이 급증하고 지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당화 혈색소가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침 식사를 안 먹으면, 아침을 생략하면 이분이 보니까 3개월 동안 이렇게 평균 혈당치를 조사를 해보니까 당화 혈색소 수치가 현저하게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뇨병은 무조건 안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아침 식사만큼은 어떻게 해라?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죠. 그죠? 대신 언제를 안 먹어야 돼? 저녁을 안 먹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이제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왜 아침을 굶으면 혈당이 점심과 저녁에 더 올라가는가? 이 논문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 베타세포는 저녁부터 다음날 점심까지 시간이 길어지면서 기억을 잃습니다. 따라서 베타세포가 회복되기까지는 점심시간 이후 추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슐린 반응이 작고 늦어지면서 하루 종일 혈당 수치가 과장되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자기 할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동이 늦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분도 계시고, 아침을 안 먹으면 인슐린을 생산하는 영양소가 부족해서 인슐린이 적게 생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침을 굶으면 인슐린 분비의 기능은 뭐해지고 낮아지고 몸에 필요한 혈당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에서 당을 생산하는 글루카곤 분비가 늘어나요. 간에서 당을 생산하는 글루카곤 분비가 늘어나고 또 동시에 콜티솔 호르몬 분비도 늘어나요. 근데 이 콜티솔 호르몬이 무슨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침을 안 먹으면 뭐 받는 거예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몸이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마음에도 스트레스가 올까요? 네, 몸이 스트레스 받으면 마음에도 스트레스가 와요. 그 다음에 혈당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에서 당을 생산하는 글루카곤 분비가 늘어나는데 이 글루카곤 분비가 늘어나면 인슐린 분비는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침을 안 먹으면 이게 이 과학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그 인슐린 분비가 억제되는구나. 글루카곤이 늘어나면 인슐린 분비가 억제되는구나. 이건 아주 기본 상식이죠. 이걸 알게 되어서. 아침을 안 먹고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인 중 3명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서 우리나라 19세 이상의 성인 29.5%, 그리고 여성의 26.1%가 아침을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20대는 절반가량이 아침을 먹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예측이 가능하죠. 20대는 당뇨병이 기성세대보다 빨리 올 것이다.
근데 당뇨병만 빨리 올까요? 안 그래요, 그죠? 무엇도 빨리 올까요? 암에 걸리는 그런 연령도 자꾸 빨라지는 겁니다. 많은 연구에서 아침을 굶은 사람은 비만, 당뇨병, 뇌졸중 등의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암도 높아진다고 하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대장암이나 기타 다른 질병이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현 교수팀이 초등학교 5학년생 15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아침 결식군의 약 20%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침을 안 먹으면 이게 그 요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살이 찌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도 성인 남성 29,206명을 16년간 관찰한 결과 아침 결식군의 당뇨병 발생률이 21%나 높았어요. 어쩌면 그거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침을 자주 거리는 성인은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에 비해서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몇 배요?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분당 차병원과 이대 목동병원 가정의학과 팀이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참여한 20세에서 65세 성인 남녀 3,142명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와 우울증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침을 걸으면 우울증이 2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안 먹으면 우울증도 걸릴 확률이 2배나 높아지고, 그 다음에 당뇨에 걸릴 확률도 20%나 높아지고, 이제 다른 연구도 해보면 계속 나오겠죠. 암은 몇 프로가 나오고, 기타 질병은 몇 프로가 나오고, 이런 게 계속 나오겠죠. 심장질환 이런 것도 상당히 높아지겠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러면 당뇨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 식사를 꼭 해야 돼요. 그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침 식사에 꼭 피해야 될 음식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식빵에다가 잼 발라 먹고 그냥 출발합니다. 그죠? 햄버거 하나 먹고 출근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식당에 잼을 발라 먹는 식사, 샌드위치를 먹는 식사, 또 우유에 시리얼을 먹는 식사, 이런 식사가 뭐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식사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혈당치를 가장 급격하게 올려요. 흰쌀, 흰빵이 들어간 식사. 이런 식사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공복 상태에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나면 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해요. 그러니까 배고프다고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습관도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 이 배고프다고 해서 이렇게 단 음식, 그 흰빵, 흰설탕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걸 먹는 사람들은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서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이 되니까, 이 활성산소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그 다음에 또 손상된 혈관에 면역세포가 모여들어요. 그러면 이 손상된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육식을 전혀 안 하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가 많이 일어나고,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분비가 되어서 우리 혈관을 방어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분비를 늘리니까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는 습관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꼭 육식을 안 해도 당뇨가 얼마든지 올 수가 있어요. 그죠?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침 식사로 가장 좋은 식사는 무엇일까? 작고 현미밥 위주의 밥에, 어떤 사람들은 탄수화물 안 먹는다고 야채만 잔뜩 먹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렇게 식사하는 것도 과식을 하면 혈당이 계속 올라가요. 그죠? 그 채식을 많이 해도 혈당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아니고, 이제 이 채소도 적당히 먹으면서, 비타민 B군을 필요해서 이런 거 하고, 또 그 다음에 뇌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현미를 꼭 드셔야 돼요. 현미의 쌀류는 우리 건강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야채를 먹는다고 해서 현미를 안 먹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야채가 많이 들어간 샐러드를 이렇게 해서 먹어야 돼요. 이렇게, 이런 현미밥에다가 이렇게 샐러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채식할 때는 잘못하면 지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좋아요? 견과류나 올리브나 아보카도 등을 첨가해서 샐러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방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단백질도 부족하면 안 돼요. 자연적으로 먹어도 단백질은 거의 부족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콩류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콩을 꼭 먹어줘야 돼요. 콩류나 또는 햄프시드 같은 음식을 첨가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 식사를 할 경우에는 과일을 껍질째 가능하면 드시되, 식전 몇 분 전에 드셔야 돼요? 30분 전에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일 좋아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 그런데 이분들 보면 미네랄이나 비타민, 특별히 비타민들이 형편없이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식후에 이걸 먹었기 때문에 그 위장에서 이렇게 소화가 되면서 이 영양소들이 다 파괴되고 흡수가 되질 않아. 그리고 이제 이게 속에서 이렇게 부패가 되니까 이렇게 우리 이제 이 부패가 되면 활성산소도 많이 생기고 노폐물도 되고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지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과일은 먹으려면은 언제 먹어라? 식전 30분 전에 껍질째 드시라. 어떤 분들은 또 과일 좋다고 야채 좋다고 녹즙을 해서 드시고 과일 주스를 만들어서 드셔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네. 뭐가 일어난다고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뭐가 또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활성산소가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많아져요? 염증이 많아지고 또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고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당뇨병을 줄이는 생활 습관. 자, 에너지 소모를 위한 꾸준한 운동을 하라. 줄넘기, 조깅, 에어로빅, 자전거 타기, 복근 운동, 클런치, 플랭크, 허리 운동, 등산 이런 게 다 좋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중강도 운동들인데 이런 이제 저강도 운동이나 중강도 운동. 이 저강도 운동도 굉장히 그 당뇨병 예방이 좋아요. 요즘에 스트레칭 잘 하십니까? 즐겁게 하셔야 돼요. 스트레칭 할 때. 그래야 이제 림프 순환도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 몸의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라. 전분이 많은 흰밥, 흰밀가루, 흰설탕이 함유된 음식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복합 탄수화물, 이제 통곡류 또는 이제 섬유질이 많이 들어간 채소 이런 것들은 잘 드셔줘야죠. 그 다음에 지방이 많이 들어간 고기, 생선, 우유, 뭐 육류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은 반드시 공복에 혈당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이거는요 배고프다고 계속 먹는 동안에는 이 공복 조절 능력이 공복의 당 조절 능력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식후 8시간이 지나야 해독이 이루어지고 적어도 4시간의 해독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노폐물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시간의 공복을 유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보니까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아침은 뭐처럼? 왕처럼. 점심은 왕자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저녁은 거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을 사실은 안 먹는 습관을 기르면 더 좋은데 너무 갑작스럽게 끊으면 또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과일을 먹는데 200g 이하로 드시면 돼요. 여러분 그 흰쌀에 당분이 과일의 당보다 훨씬 더 많아요. 뭐 이 과일은 사과 같은 경우는 당분 함량이 12%에서 13%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사과는 거의가 뭐예요? 거의 수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밥 먹고 과일 먹을 때 문제가 되지 이제 과일만 먹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200g 해봐야 20% 당을 담는다고 해도 이게 아주 단 과일을 먹었다고 해도 40g의 당밖에 안 돼요. 예. 그럼 5, 4, 20하면 한 200칼로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녁에 과일 먹어가지고 2, 300g 정도의 과일 먹어서는 혈당이 확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과일은 이제 섭취하고 나서 90분이 딱 지나면 우리 보통 이제 공복기 혈당 이하로 내려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혈당이 길게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식사를 하면 당이 안 올라가는 데다가 거기다가 당뇨약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혈당이 와버리죠. 그죠? 그 지난번에 그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하신 할아버지가 저녁에 이렇게 그 과일 먹고요. 당뇨약을 먹었어. 그런데 잊어버리고요. 한 번 더 드셨어. 그래도 이게 2번 먹었는지 3번 먹었는지 정신이 없으니까 계속 혈당약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혈당 쇼크가 왔어. 이제 이런 식사를 하면 자연히 특이한 케이스를 빼면 사람들이 당이 안 올라가니까 자동으로 당뇨약을 안 먹게 되죠.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저녁에 저혈당 쇼크가 이제 많이 오는 이런 사람들은요. 처음엔 식사량을 이렇게 줄여 나가다가 나중에 과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과일을 먹었는데도 심히 뭐 저혈당이 좀 오는 것 같고 이러면은 과일을 한 번 더 먹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며칠만 적응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늘마을은 저녁에 전부 과일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뭐 저혈당 쇼크가 오는 경우가 뭐 1년이면 몇 건 없어. 거의 없어. 저녁에 과일을 껍질째 먹는 것은 굉장히 생각보다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혈당은 자기가 체크해보고 조절하는 게 좋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당을 없애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제 암을 비롯한 모든 질병을 없애는 노하우이기도 해요. 저는 강의 하나를 들으면 건강해지는 모든 노하우가 다 나와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 1에서 2회 정도 과외식을 하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 과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외식을 안 해본 분들은 처음에 과외식을 할 때 딱 하루 하는 게 좋아.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또 하루 해보고. 그 다음에 체력이 너무 저하돼서 힘든 사람들은 하루 하고 한 2, 3일 밥 먹다가 또 하루 하고 2, 3일 밥 먹고 이렇게 하고. 조금 적응이 된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과외식 하고. 요즘에 제 카톡으로요. 과외식을 계속 이렇게 3일 하다가 5일 하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이분이 처음에 과외식 할 때는 되게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제 어제 카톡에 보니까 오늘 5일째 과외식을 하는데 별로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중을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체중이 한 4kg 정도 줄었다고 그래요. 이분 좀 체중이 좀 나가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외식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과외식을 열심히 하시니 아마도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카톡을 보내드렸거든요. 어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 과외 시간도 이렇게 보고해주는 분들이 꽤 있어. 저는 모르는 분들한테 자꾸 카톡이 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 국민 건강 지킴인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서 얘기하자면 뭐 음주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음주 피하기, 과식, 또 신체 활동 부족 이런 것들은 다 내장 지방을 축적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그 현미 중심의 통곡류,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류. 사람들이 참 오해하고 있는 게 섬유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섬유질을 다 빼고 먹어요, 그죠? 섬유질하고 원수진 것처럼 다 빼고 먹어요. 근데 섬유질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미생물에게 이 섬유질이 꼭 필요해요. 섬유질을 공급해줘야 우리 장내 유익균들이 이걸 먹고 살아요. 그래서 채소의 섬유질을 좋아하는 우리 기운들은 유익균이고 고기 좋아하는 기운들은 보니까 죄다 유해균들이에요. 그걸 보니까 우리는 뭐가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채식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정크푸드, 인스턴트 이런 것들 이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국민의 제2형 당뇨병의 99%는 무엇에 기인되어 있다? 생활습관에 기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생활습관 병이다. 자꾸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고 운동은 적게 하고 섬유질을 적게 먹고 이제 이런 음식들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중요한 연구가 하나 있어서 제가 첨가를 했는데 제2형 당뇨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다시 말해서 인슐린이 있는데 이게 그 세포를 이렇게 자극을 해도 이게 자극이 안 되잖아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인슐린 감수성이 저하된 거예요. 그래서 세포의 수용체에서 인슐린 감수성이 저하된 거예요. 그걸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고 하죠. 그런데 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췌장에서의 인슐린 생산이 저하되는 것이 당뇨병의 큰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인슐린이 잘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2019년 서울의대 온전영 교수 등과 아주대 의대 연구팀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제 그 안산에 거주하는 성인 중 정상 혈당을 보이는 4,106명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어요. 이게 나이가 먹어가겠죠. 1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인슐린 감수성이 27%나 감소했어요. 근데 인슐린 분비 능력은 70%나 증가했어. 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인슐린 감수성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인슐린 감수성은 줄어드는데, 그런데 인슐린 분비량은 점점 증가해요. 인슐린 분비량은 증가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슐린 저항성이 나이 먹으면서 생기기는 하는데, 그런데 인슐린 분비 능력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늘어난다는 거죠. 증가해요. 그러니까 조금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당뇨병에 걸린 그룹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인슐린 감수성이 64%나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인보다도 인슐린 감수성이 더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문제가 있는데 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슐린 분비 능력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느 정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도 인슐린이 분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커버가 되는데, 근데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은 인슐린 분비 능력 자체가 생기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은 과식을 하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혈당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저하될까요? 분당 서울대병원 내분비 내과 임수 교수는 췌장 내 침착된 지방이 많으면 지방세포에서 분비하는 염증 유발 물질 사이토카인 또 혈관 활성화 물질 등이 베타세포를 감소시키고 췌장의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췌장 내 지방이 많이 생기면 이런 염증 물질 또 사이토카인 이 염증이 생겼을 때 사이토카인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혈관 활성화 물질 등이 베타세포를 뭐한다? 감소시킨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제 당뇨가 있다고 당뇨약을 먹으면 또 베타세포 숫자가 또 감소돼요. 그것도. 약을 먹으면 조금은 처음에는 조절이 되는데 오래 갈수록 원래 안 먹었을 때 상태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약을 계속 먹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결론은 무엇이냐면 지방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근데 지방도 사실은 식물성 지방은 문제가 되지 않아.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데 항상 뭐가 문제예요? 동물성 지방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당뇨의 그 원인을 제가 설명하면서 이 당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대사 기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기초 대사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노폐물 생산이 덜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생산은 더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병에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몸의 모든 몸의 상태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이 당뇨 강의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